안녕하세요. 경제학과 재학 중인 이승현입니다.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로 다양한 것을 원하지만 시간과 돈이라는 한정적인 자원 속에서 일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죠. 이 선택의 문제는 개인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국가로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탐색해볼 학과는 이 선택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경제학과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는 한국경제 전문가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본인이 인문학적 소양과 수리적 분석 능력을 모두 갖춘 문이과 통합형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주목해주세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는 열정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인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경제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학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소개해 주실 고광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광혁 교수입니다. 교수님, 저희가 일상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한국 경제, 세계 경제, 경제적이다 등 어렵지 않게 쓰이는 용어 같으면서도 막상 경제학이 정확히 어떤 학문인지는 많은 이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학문이므로 간단히 말하는 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 경제학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학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에서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이제 경제학은 부모들이 제한된 시간과 소득을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낳고 키우려는지 분석하고 또한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가 무엇이 있을지 그것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이 국가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아주 과학적인 분석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경제학이란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학문이군요. 저출산 정책이라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이 깊이가 있는 학문인 만큼 여러 분야별로 나뉘는데요. 교수님, 경제학의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경제학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시경제학입니다. 미시라는 단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듯이 이 분야는 개별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분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예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낳고 키우려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 틀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부모는 개인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부모들의 행위에 대한 분석은 미시경제학에서 이루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반면 거시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는 다르게 조금 더 큰 단위, 즉 국가 전체의 경제 활동과 정책을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그럼 저출산의 예랑 생각해 본다면 거시경제학은 저출산이 국가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량경제학은 경제학 이론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 분석 방법론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 또한 저출산 예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운용은 앞선 미시 혹은 거시경제학적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때 이때 계량경제학을 활용을 합니다. 다양한 통계학적 방법론과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슈를 각각의 경제학 분야에서 다르게 접근한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활동이 결국에는 경제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경제학에서는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 원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수요와 공급입니다.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인 수요,
교환이나 판매를 위해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공급. 이 두 가지는 시장에서의 가격을 형성하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비용입니다. 이는 선택의 대가로 나머지 기회들을 포기한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교수님과 경제학을 소개하겠다는 선택을 하느라 영화 보러 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영화 관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기회비용이 되는 건 맞나요? 네, 역시 기회비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계 효용은 추가 수업에 따른 효용의 변화를 의미를 하는데 합리적인 선택의 범위를 설정할 때 중요하게 이용됩니다. 이런 다양한 원리들을 기반으로 한 경제학은 여러 영역에서 응용이 됩니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시장 경쟁에서 기업이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때, 재무 계획 및 투자 전략을 논의할 때 사용이 되죠. 정부와 기업의 정책과 전략에 사용된다고 하니 경제학이 정말 중요한 학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정말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되네요. 맞습니다. 경제학은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는 중요한 학문이 맞습니다. 경제학을 통해 우리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사회적 복지를 향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이외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교수님의 설명 덕분에 학생들이 경제학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학과인데요. 역사와 전통이 엄청난 저희 학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고려대학교는 1905년 보성전문학교로 시작하여 1952년 고려대학교로 개칭되었습니다. 우리 경제학과는 보성전문 40년, 고려대학교 70년의 역사를 가진 학과로 1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경제 전문가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자랑스럽게 한국경제학 연구의 중심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학과는 서울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부생 약 500명, 대학원생 약 2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 전반에 관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1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한국 근대화와 현대화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를 수없이 배출했겠네요. 그렇다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는 어떤 목표와 방향을 두고 학생들을 교육하나요? 저희 경제학과는 실용성과 전문가적 소양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제 현상 분석 및 논리 구성 능력을 배양하여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경제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교육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학과 학생들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함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문과이지만 데이터 분석 능력을 요구하므로 수리적 사고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네,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학과인 만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가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포함하여 저명한 경제학자분들이 다양한 분야로 연구활동을 하시고 또 국제학술지 논문기구뿐 아니라 주요 경제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시죠? 네, 또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는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학과입니다. 2023년도 기준 이코노믹스 앤 이코노메트릭스 분야 QS 세계 랭킹 67위에 오르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경제학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논문 피인용 지수가 국내 1위로 학문적 평판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훌륭한 교수진에 훌륭한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는 매년 우수한 경제 전문가를 배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대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제학과 과목 이수체계도에 대해 소개해 주실 조원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조원기 교수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는 경제학 전반에 관한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만큼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어렵게 느낄 수 있겠는데요. 경제학과 과목들이 어떻게 분류되며 또 어떤 순서로 수강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공 학생의 입장에서는 각 과목을 언제 들어야 할지가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1학년 권장 과목, 2학년 권장 과목,
그리고 3, 4학년 권장 과목으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어떤 과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학년 때에는 경제학의 제일 기본이 되는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원론 성격의 과목으로 경제원론 1과 2가 있고 이들을 각각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들어야 해요. 두 경제원론 과목은 경제학에서 논의하는 여러 주제와 개념들을 간략히 다룹니다. 경제학에서는 또 수리적, 통계적 방법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학과에 처음 진학했을 때 경제학과가 문과다 보니까 수학과는 이제 안녕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수리적 사고가 필수적이더라고요. 앞으로의 후배님들도 슬기로운 전공 생활을 위해 수학적인 능력을 반드시 키워놔야겠습니다. 네, 하지만 학생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 수학을 통해서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한 수리적 테크닉을 익히고 경제 통계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 테크닉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과목은 향후 고급 과목을 듣는 데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잘 배워두면 두고두고 도움이 됩니다. 역시 1학년 때는 기본을 쌓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군요. 제 경험에도 1학년 때 기초를 잘 다져놓아야 앞으로 어려워지는 전공 과목을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2학년이 되면 어떤 과목을 듣는 것이 좋을까요? 네, 2학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학적 분석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부터 과목을 듣는 순서가 중요하게 됩니다. 승현님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미시경제학은 소비자와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시경제학은 국가 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이 나무라면 거시경제학은 숲이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학년부터는 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미시경제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소비자,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다룹니다. 미시경제 이론은 경제원론 1의 여러 주제를 심화해서 다루기 때문에 경제원론 1을 미리 수강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그림에서 보이는 빨간색 화살표는 경제원론 1을 들은 후 미시경제 이론을 듣는 것을 강하게 추천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빨간색 화살표는 강력 추천의 의미군요. 네, 또한 미시경제 이론에서는 본격적으로 수리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경제 수학에서 배운 개념들이 필요해요. 그림에서 보이는 파란색 화살표도 추천을 의미하는데 앞에 빨간색 화살표보다는 약한 정도의 추천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부분은 경제 수학을 듣지 않고 미시경제 이론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보다 깊이 있게 미시적 분석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경제 수학을 먼저 듣는 것을 추천한다 정도로 학생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거시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거시경제 이론에서는 경제 성장, 소비, 물가와 환율의 결정 등 거시경제적 이슈들을 배우는데 경제원론 2의 여러 주제를 심화해서 다룹니다. 2학년 때 배우는 또 다른 중요한 과목으로 계량경제학 1이 있습니다. 계량경제학은 통계적 방법론을 경제학적 질문에 적용해서 분석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계량경제학 1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통계 분석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네, 제 경험상 경제 수학을 먼저 수강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고광혁 교수님께서 경제학의 3가지 분야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2학년부터 이 3 분야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입문 과정이 시작되는군요. 네, 2학년까지 배우는 과목은 모두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3, 4학년 때에는 1, 2학년 수강 과목을 토대로 경제학의 각 분야를 공부합니다. 교수님께서 어느 분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넓은 의미에서 미시적 성격을 갖는 분야로 미시이론과 응용미시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미시이론에는 전력과 정보의 경제학, 시장 설계, 이론과 실제,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과 유인 설계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 3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미시경제 이론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3 과목 간에는 특별히 정해진 수강 순서가 있지는 않아서 원하는 대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응용미시 분야에는 매우 많은 과목이 있습니다. 승현님은 처음에 응용미시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무래도 응용이라는 단어가 쓰인 걸 보면 여러 분야에 적용된 미시경제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사실 경제라는 것이 정말 여러 분야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환경과도 엮을 수 있고 법과도 엮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분야들을 응용으로 묶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굉장히 정답에 근접한 답변이에요. 사실 이들 과목은 경제학 내에서 응용적 성격이 있어서 응용미시라는 하나의 범주에 두었지만
각각은 사실 하나의 독립적인 경제학 분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미시경제 이론을 미리 들어야 하며 특히 보건의료경제학 그리고 실직 미시경제학의 경우 계량적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계량경제학 1을 먼저 듣고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럼 2학년 때 배우는 미시경제 이론에서 세부적으로 파생된 학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말하면 미시이론이나 응용미시의 여러 분야에서 관심 갖는 주제 그리고 사용하는 분석 방법 등을 미시경제이론에서 간략히 배운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거시적 성격이 강한 분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이론의 각 주제를 심화적으로 다루는 거시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거시경제이론의 다음 단계 과목이기 때문에 사전에 거시경제이론을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중 경제변동성장론, 동태적 거시경제학 연구는 계량경제학적 분석도 활용하기 때문에 계량경제학 1도 미리 들어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거시경제학을 배울 때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거시 분야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과목명부터 보통이 아닌 듯 하네요. 아무래도 고학년 과목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제학이 갖는 일반적인 문제의식 그리고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 등을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역사적 이슈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경제사 분야입니다. 관련성이 매우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 과목인 미시경제이론이나 거시경제이론을 먼저 듣고 경제사 분야 과목들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커리큘럼이네요. 예를 들어 한국 현대 경제사 과목에서는 70년대 경제성장이나 97년 외환위기, 최근의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한국 경제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역사와 연결하여 경제학을 배우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과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학설사입니다. 이 분야는 경제학의 다양한 학설이 태동하고 또 발전되어 온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들 과목도 2학년 과목인 미시경제이론 그리고 거시경제이론을 먼저 듣고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경제 이슈와 시사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대략 국가별 경제 이슈 및 시사 분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분류에는 앞서 경제사 분야와 연관되는 과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가별 경제 이슈나 시사 문제는 사실 한 국가가 역사적으로 지나온 경로에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사 분야에서 배울 수 있는 통시적 관점이 이곳에서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튼 국가별 경제 이슈 및 시사 분야를 보면 여기에는 우리나라, 북한, 중국 그리고 아시아권의 경제에 대해서 다루는 한국 경제론, 북한 경제론, 중국 경제론, 한국 거시경제 분석, 한국과 아시아 경제의 성장과 과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또한 시사 및 정책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논하는 시사경제 1과 2, 경제정책, 그리고 지역도시 경제론도 있어요. 시장경제의 이해와 고급 이론 세미나는 매주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경제학 각 분야 및 현실 경제 문제를 주제로 옴니버스식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전문가 초청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학생들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장점은 특히 매주 강의해 주시는 전문가가 바뀌니까 보통 과목과는 달리 새롭고 또 신선한 마음으로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큰 장점입니다. 끝으로 경제실무 인턴십 1은 국가별 경제 이슈나 시사와는 거리가 있지만 학생들이 인턴십을 하면서 이를 일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국가별 경제 이슈 및 시사 분야에 속하는 과목들도 2학년 과목인 미시경제이론 그리고 거시경제이론을 듣고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앞에서 경제학을 거시, 미시, 계량의 세 분야로 나눈다고 설명해 주셨고 미시와 거시에 대한 심화 과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계량경제학에 대한 심화 과목도 있을까요? 네, 계량경제학은 경제학 내에서 정말 많은 분야에 응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서도 계량경제학 테크닉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 과목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들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물론 계량경제학 1을 수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과목들과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과목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과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흔히 세미나 과목이라고 불리는 과목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세미나 형식의 강의와 발표를 통해서 각 분야의 주제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범주로 논문 작성 분야에 속한 과목들은 학생들에게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해요. 네, 솔직히 학부생 입장에서 완성도 있는 논문을 쓸 기회가 많지 않은데 경제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도 이 수업을 수강했는데 물론 논문을 쓰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 경제학도로서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승현님의 경험처럼 논문 작성 분야는 학생들도 수강 이후에 굉장히 만족하는 과목이에요. 이론 경제 연습을 통해서는 이론 경제학적 주제의 논문을 쓸 수 있고 또 응용 경제 연습을 통해서는 넓은 의미의 응용 경제학적 그리고 실증적 주제의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과목 모두 연구 주제를 고르고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선행 연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담당 교수님께 자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경제학 연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발전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세미나 그리고 논문 작성 분야의 과목들은 보통 학부 교육 마지막 단계에서 듣습니다. 또 미시 이론, 응용 미시, 거시 분야의 과목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듣고 세미나와 논문 작성 분야의 과목을 들어야 이들 과목에서 나오는 폭넓은 주제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영역에 1학년 과목이 있고 분홍색 영역에 2학년 과목, 그리고 제일 넓은 초록색 영역에 3, 4학년 과목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과목이 작은 상자의 분야별로 묶여 있고요. 어떤 과목을 먼저 듣고 다른 어떤 과목을 이어들어야 하는지 빨간색,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 학기 수업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 이수체계도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는 학부 과정에서도 많은 전공 과목을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배우기 때문에 학부생들도 실력 있는 경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과 과목 이수체계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소개해 주실 조희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희평 교수입니다. 네, 경제학과 졸업 후 진로를 제가 조사해 보니 정말 많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금융계, 기업계, 또 교수님처럼 학계로 진출하는 것까진 예상했는데 실제 진출 영역은 훨씬 넓었습니다. 교수님, 분야별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승현 학생이 예상하셨던 금융계가 있습니다.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민간 금융기관이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금융권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고 또 금융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한 이력이 있는 경제학과 학생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실제로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다른 학과에 비해 금융권으로 진출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융계 이외에도 경제학과 졸업생에게 유리한 진로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 및 공공기관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사실 다른 학과 출신 학생들도 많이 지망하는 진로 분야 중 하나인데 유독 경제학과 학생이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은 대부분 경제학을 필수나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보통 경제학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따라서 경제학과 강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이 공직 진출에도 큰 도움을 주며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데에도 큰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졸업생들은 국가고시를 통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외교부 등의 공직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 과목만큼은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앞선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겠네요. 또 다른 한 분야는 무엇인가요?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펌에서도 다수의 경제학과 졸업생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CPA 1차 시험에서 경제학이 가장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경제학 전공자는 공인회계사가 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과 졸업생은 데이터 분석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죠. 네, 대학 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역량을 이토록 유용하게 쓸 수 있다니 4년의 시간이 의미 없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졸업 후에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되기도 한다고요. 네,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죠. 그런데 교수님, 법학과 경제학은 굉장히 다른 학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학과를 졸업해서 로스쿨로 진학한다면 4년 동안 배운 전공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경제학에서 습득한 논리적 사고 능력은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현대의 법률 문제는 지적 재산권이나 반독점 문제처럼 많은 부분이 경제적 분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경제학과 졸업생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본인이 다룰 수 있는 특정 분야가 있다면 훨씬 경쟁력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오히려 법학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쟁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자신의 전공 관련 지식이 도움이 돼서 경제 전문 변호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또 어떤 분야로 나가기도 하나요? 기업계와 언론계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국내외 주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그 외에도 각종 민간회사 등이 포진되어 있는 기업계는 다양한 직무만큼이나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요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활동하는 경제학과 졸업생도 다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지식을 가지고 사건을 분석하고 보도할 수 있는 인재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지에서 경제학과 졸업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처럼 학계로 진출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 학계는 정말 경제학을 좋아해야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해외 및 국내 대학 교수가 되거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진로에 비해 경제학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제학을 정말 좋아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진로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계에 진출하면 경제학 연구를 통해 국가와 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와, 학문을 정말 사랑해서 선택하는 진로라니 참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생들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학과 교수님답게 데이터를 통해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경제학과는 최근 2017년과 2021년 사이에 총 1,00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졸업 1년 후 기준으로 취업자 비중은 52%, 진학자 비중은 14%였습니다. 여기서 취업자는 금융계, 정부 및 공공기관, 회계 및 컨설팅, 기업계,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학자는 로스쿨과 일반대학원 석박사를 포함하며 로스쿨과 일반대학원 졸업 이후 법조계, 학계,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진로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경제학과를 졸업한 취업자는 주로 어떤 직장에 있을까요? 역시 데이터를 통해 졸업생들이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졸업 1년 후 기준이기 때문에 로스쿨이나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경제학과 졸업생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산업 분야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는 시중은행, 증권사, 금융공기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경제학과 졸업생들답게 금융권으로 가는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네요. 특히 금융공기업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도 경제학과 전공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기관이겠군요. 네, 전공을 잘 살려서 취업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행정 분야가 13%의 비중을 차지하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포괄합니다. 전문과학 및 기술업은 회계법인과 컨설팅사를 포함하며 약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또한 12%의 비중을 차지하며 삼성전자, LG,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이 해당 범주에 포함됩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약 7%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언론사, 통신사,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회사 등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소매업과 운수업을 합한 비중은 총 8%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신세계, 쿠팡 등의 기업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경제학과 졸업생들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학 전공자들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출중하므로 많은 기업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